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원형 핵탄두 주장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옥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핵무기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본 후에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옥제력이라고, 조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내는 일이 없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네, 양 의원님, 예. 김정은이 직접 핵탄두의 경량화를 실현했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일까요? 뭐 일단 보여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핵을 지금 원자탄 정도에 해당하는 핵을 최소한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사실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 보고 있으면은 저 보여진 저 동그란 구 모양의 것. 저것이 이제 사실 이제 핵탄두인데, 핵탄두 형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신형 탄두와 그다음에 내폭형 탄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총신형 탄두라는 것은 약간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 이제 우라늄을 가지고 이제 터트려서 중간에 와서 충돌을 하면서 임계량 이상을 폭발을 일으키고, 그래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별로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핵무기에는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저 공개된 지금 구 모양, 저거를 이제 소위 이제 내폭형 이제 핵탄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폭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폭발물을 둥그렇게 지금 감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어에 핵물질을 집어넣고요. 네. 그래서 이 터지는 힘이 이렇게 이 폭탄들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가운데로 폭발력이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이만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이 모이면서 폭발력이 계속적으로 가중이 되는 겁니다. 가중이 되면서 안에서는 그러면은 정말 압축된 힘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걸로 이제 어떤 임계점을 넘게 되면 소위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이 기술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이미 60여 년 이전에 이제 개발이 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은 뭐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MIT 물리학과 다니는 학생이 정말 재료가 뭐가 다 있으면 자기 차고에서도 만들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재료와 제재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핵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핵폭탄을 못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위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는 것인데, 북한은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이제 저렇게 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북한이 핵실험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했고, 그다음에 실제 저러한 모델까지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지금 저것이 진짜가 아니라 모컵일 수도 있어요, 갖다 놓은 것은.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북한이 분명히 지금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건 수소탄입니다. 근데 수소탄과 원자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몇 차례 이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원자탄은 1세대 이제 핵폭탄이고요. 그래서 핵 분열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서 파괴력을 일으킵니다. 그 원자탄이 내는 어떤 파괴력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 전술핵 수준, 수십 킬로톤. 물론 이제 이게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소위 다른 나라의 생명을 송두리째 위협할 정도까지의 위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전략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략핵이 되려고 그러면 소위 이제 수백 킬로톤 이상이나 혹은 메가톤급의 어떤 파괴력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수소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좀 이따 한번 말씀하시겠지만은 보여준 모자이크 된 어떤 도해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탄두가 두 개 그려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이 보여주는 게 다 탄두 무슨 뭐 미사일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소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원자탄이 기폭제가 돼서 원자탄이 탄두가 돼서 이제 핵 융합을 일으키는 게 이제 수소탄이라는 건데, 아직 지금 북한이 보여준 것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수소탄의 탄두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원자탄의 탄두를 보여준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수소탄을 개발 못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수소탄은 보통 원자탄 개발한 국가가 3년 이내에는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은 그야말로 그냥 북한이 확인을 해줬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수소탄 단계는 아니지만 원자탄 정도의 수준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홍 박사님, 발언 내용을 보면요. 혼합 장약 구조, 열 핵 반응, 이렇게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까지 김정은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자국의 핵 개발 수준을 홍보에 나선 이유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뭐 전례 없이 강한 규모로 이제 시행되고 있고, 네. 미국은 뭐 핵폭탄을 5,000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자신의 정권이 흔들흔들한다. 그러니까 그 한미의 연합 전력을 따지면 북한은 사실 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항할 수 있는 거는 핵폭탄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이 지금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을 테고, 네.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훈련하면은 북한도 당연히 전시 동원 체제를 해가지고 자기들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기름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사기를 이제 북돋아 주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당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자기의 지도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핵폭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잘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 용어도 쓰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핵폭탄을 소형화했느냐 여부 아니겠어요? 네. 저는 상당히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직 그 소형화했다는 첩보가 없기 때문에 소형화했다는 증거가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가안보라 그러는 건 사실 적의 능력이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적의 능력이 별로 안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자칫하면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연구소에서 2012년에 벌써 4년 전에 조찬 모임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와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영변에 저 원심 분리기까지 다 가서 본 사람이잖아요. 세계적인 핵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 얘기가 2012년에 그 당시에 3차 핵 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그 관심이 대상이 될 때인데, 요번에 핵 실험하면 확실히 소형화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4년 전에. 그리고 3차 핵실험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4차 핵실험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소형화를 안 했다. 저는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많은 그 과학자들이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과학자들이나 미국의 군 당국의, 또 엊그저께는 뭐 미국 공군사령관이 아직은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그 실전 단계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우리에겐 대륙간 탄도탄이 필요 없어요. 스커드 미사일에만 실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소형화가 지금 소형화라는 게 그 직경으로 얼마냐면은 한 그 50cm 이내. 50cm인데 아까 그 구 모양 그게 50에서 70cm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한 6, 7발 원산 앞에서 발사한 게 300mm 방사포예요. 그러니까 30cm거든요. 예. 30cm까지만 직경 그 30cm 이하의 탄두를 만들면 미사일이 아니라 재래식 대포로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장사정포로 쏠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전까지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전까지는 안 날아가겠지만 서울까지 능히 날아온다라고 보면, 장사정포로 쏘면 미사일 방어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야말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국가 안보를 생각해야지, 뭐 아직 소형화 못했을까요? 우리가 증거가 없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좀 희망적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북한의 핵 위협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벌써 같은데요. 4차례 실험이나 했을 때는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미국은 1940년대에 핵을 가졌고 소련은 49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프랑스하고 중국이 갖게 됐는데,
미국은 첫 핵실험하고 7년 만에 소형화했어요. 근데 1960년대에 가진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엔 네. 2년 만에 소형화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핵실험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2016년인데 그 1960년대에도 2년 만에 소형화를 했는데 지금 2010년대에 10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소형화 못했을까요? 저는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께서 계속해서 원형 핵탄두 추정 모형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북한에서 대륙간 이동식 탄도미사일 KN-08의 탄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원형 핵탄두 추정 모형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속의 은색 이 골프공 모양의 모형이 ICBM용 원형 핵탄두 모형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 장난감 수준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모형 앞에 있는 김정은과 간부들의 표정 상당히 진지해 보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것은 설계 도면입니다. 김정은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설계 도면을 보시면 모자이크로 처리가 돼 있어서 정확하게 식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양 의원님, 예. 북한이 공개한 원형 핵탄두 모형과 설계도 앞서서 내폭 장치다라고 내폭형,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내폭 이게 대부분 현대적인 핵폭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내폭형 그 탄두를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총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핵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이제 그 리틀보이라는 폭탄이 바로 그러한 총신형이었는데 무려 64kg의 그 우라늄을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파괴력은 그 15킬로톤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펜맨이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네. 그 펜맨의 경우가 굉장히 한 8kg 정도의 적어가지고 거의 한 21킬로톤 정도의 파괴력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효율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핵폭탄은 다 저렇게 그 내폭형 그 탄두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게 대부분 플루토늄을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을 보고 있으면은 네. 한 30에서 뭐 많이는 뭐 한 40여 킬로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플루토늄으로 탄두를 만드는 데 네. 들어가는 그 소요되는 그 양이 6에서 8kg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아마 저걸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탄두 5개에서 7개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네. 북한이 영변에서 다시 원자로 가동하면서 이런 그 플루토늄을 더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라늄을 가지고도 저런 식의 어떤 폭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절대 쉽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일부 보면은 왜 뭐 예전에 보면 조엘 위트도 뭐 그런 판단을 하긴 했지만은 뭐 최악의 경우는 2020년대까지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이 국제사회가 왜 어느 때보다도 강한 유엔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지, 한미 연합 훈련을 왜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위 우리 작게 501호가 새롭게 세워져서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뭐 소위 어떻게 보면 선제 타격인 참수 작전이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작전이 구상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북한의 상황이 북한 핵을 바라보는 상황이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현재와 같은 구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묻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인식을 많이 해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강한 대책을 정부에게 요구해 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홍 박사님, 앞서서 사진을 봤을 때 북한이 설계 도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뭐 기술 유출을 우려한 걸까요? 아니면 좀 자신이 없었던 걸까요? 저게 무슨 정밀 도면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요해도 뭐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제 군사 기밀이다 생각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나 조악해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소형화까지 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북한이 지금 그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가 경량화, 소형화까지 했고 그걸 표준화하고 규격화해서 언제든지 지시만 내리면 쏠 수 있게 준비를 해라.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 핵폭탄에 대해서 경각심이 너무 없는데요. 그렇죠. 일전에 제가 그 미 국방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보니까 네. 용산 기지 상공 500m에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 지금 시대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은 아주 조악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 폭발했다. 용산 기지 상공 500m에서. 근데 여의도 국회의사당하고 시청이 완전히 가루가 돼요. 그러니까 한 40만 명이 죽고요. 네. 중요한 건 40만 명도 죽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 상당 부분이 사람이 못 사는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살아 있어도 네. 이 수도, 대한민국 수도에 사람이 못 살게 되면은, 근데 이게 한 발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간단히 무슨 장난감 같이 생겼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계된 겁니다. 제가 뭐 위협을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뮬레이션한 걸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를 상정을 해야지, 네. 전쟁을 해도 이기면 된다, 이거는 그건 북한이 핵이 없을 때 얘기고, 북한이 이제 핵을 가졌다라고 보면은 전쟁 자체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는데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군요. 그럼요. 네. 네. 자, 김정은이 최근에 1차 타격 대상이 청와대, 2차 타격 대상은 미국 본토라고 지목한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핵 선제 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 들 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 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에 김정은이 선제 타격 얘기를 좀 여러 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도발을 감행하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의 머릿속에는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한반도에서 제일 부자가 김정은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제일 손해볼 게 김정은이다. 그렇게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로서는 최근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수작전. 네. 참수작전. 목을 따는데 누구 목이겠습니까? 김정은이를 겨냥한 거 아니겠어요? 최고 지도부. 그런데다가 이제 정권을 교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네. 또 지금 미군이 15,000명인데 이제 와가지고 이 사상 최대 규모거든요. 보통 때의 거의 2배 이렇게 오고, 쌍용작전이라는 이제 훈련이 이제 상륙작전 훈련인데 단순히 상륙작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양으로 진공에 들어가는 그런 연습도 하고, 거기다 뭐 F-22에다가 그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까지 이제 또 오고, 핵 항공모함 전단이 또 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이로서는 되게 두렵죠.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보이면 정권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더 허장상세를 부리는 건데, 그 내용이 근데 너무나도 이제는 사실 그것이 실현되면은 우리 민족을 파멸시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상화되면은 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른 그냥 일반 지도부도 아니고 최고 지도자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자꾸 얘기하는 게 실현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현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드 배치 정도보다 좀 더 강한 우리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우리 동맹국인 미국은 핵탄도 5,000개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방어 무기거든요. 김정은이 자기가 핵을 사용하면 반드시 자기도 죽는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이 잠수작전이 됐든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됐든 아니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네. 그야말로 미국이 핵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랑 똑같은 정도의 의지를 보여줄 때, 지금은 뭐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오고 뭐 항공모함 오고 하니까 미국이 반드시 핵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4월 말 지나면 이제 훈련 다 끝나고 나면은 네. 반드시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 100% 믿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보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양 의원님, 네. 앞서서 홍 박사께서 핵탄두를 북한이 30cm까지 줄이면 정말 재래식 무기에도 실어서 서울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서울을 타깃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건 가능하고 나갈 방향이겠지만은, 근데 좀 그 부분은 차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한 나라가 핵 능력을 추구해 나갈 때 먼저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인 핵 능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사포탄에 탑재하는 것은 전술적 단계의 핵 능력입니다. 그럼 북한이 어떤 핵물질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네. 최대한 많은 핵탄두들을 개발을 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라든가 네. 노동, 그다음에 이제 KN-500과 같은 이런 미사일에 계속적으로 장착을 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술핵 단계로 넘어가서 그래서 소형화시키고 이걸 장착하고 네. 물론 또 소형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더 이제 두려운 것은 이 핵 기존에 장착했던 미사일의 소형화된 핵탄두, 그러니까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것이 있죠. 왜 탄두가 이렇게 자탄이 이렇게 분리돼서 공격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공격할 경우는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소형화, 그건 완전히 고도화된 정도의 소형화까지 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사실 뭐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홍 박사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핵을 완전히 혼자 독자 개발할 것이 아니라면은 최소한 미국과 같이 미국과 조금 더 그 어떤 공조를 잘해서 그 나토 수준의 핵 공유 단계까지는 이뤄야 된다. 네. 핵 공유 조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F-35라는 전투기를 곧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 F-35 전투기 자체에 전술핵 폭탄을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B-51이라는 전술핵 폭탄이 있는데 이 전술핵 폭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모드 B-51 모드 10이라는 그런 새로운 핵폭탄의 경우에는 소위 벙커버스터 능력까지 보유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까지 타격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정밀 제거 능력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한 미군 같은 경우는 2020년 정도에 F-35와 같이 이제 이렇게 배치될 예정인데 우리도 만약에 그러한 폭탄들을 갖다가 뭐 평상시에 미군이 관리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전시가 되거나 상황이 위급해지면 한국군의 어떤 F-35나 혹은 미군이 보유한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서 보유해서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는다. 이런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 핵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대칭성이 한반도 내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막아내려면 현재 구도 안에서 막아내려면은 결국은 미국의 해구산을 조금 더 그 확실하게 끌어당겨야 되는데 네. 이렇습니다. 미국 해구산에 기대는 국가가요 29개 국가입니다. 미국 제외하고요. 거기에 인구가 10억 명의 전 세계 인구가 미국의 네. 해구산에 기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10억 중에서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갖는 어떤 그런 방어 의지에 대해서는 그닥 이렇게 그 어떤 질문을 갖지 않지만은 실제 이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무슨 뭐 29만 명이 증원이 되게 해서 이제 한반도에 나쁜 일이 있으면 전쟁을 이제 지켜낸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나 그렇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군도 지금 감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IS와 전쟁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개입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이 안에서 있는 현존하는 병력과 장비와 이런 것들로 최대한 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미 안보 동맹 자체가 네. 지금 현 단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홍 박사께서도 사드 배치 이상의 것을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핵 공유 단계까지 가야 한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군사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사드 배치를 해도 어차피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러시아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사드를 배치해서 5분 안에 날아오는 핵폭탄을 다 막을 수 없다면 한 발만 해도 엄청난 피해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핵 탄두를 갖다 놓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갖다 놓으면은 자기들이 관리 안 하면 안 갖다 놓죠. 그러니까 갖다 놓되 지금 양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F-35 전폭기는 우리 걸 사용하고 탄두는 미국 걸 사용해서 미국이 관리하다가 유사시에 북한이 핵으로 쓰면 우리 전폭기로 가서 공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은 안정성도 있고 네. 어차피 또 전술핵 갖다 놓으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는 뭐 물론 희생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확실한 억지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 놓고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드만 갖다 놓으면은 이건 방어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항상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뭐 공격형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막기만 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핵 협상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차피 사드를 갖다 놔서 한중 관계가 훼손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더 센 걸 갖다 놓죠. 본래부터 있었거든요. 몇백 기가 전술핵무에 있었는데 그런데 뭐 그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한중 관계가 무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하다. 네. 아니면 이 미국이 갖고 있지만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약을 맺는 방법도 있어요. 조약을 맺어서 지금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도와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해본다는 게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했는데 미군은 한 명도 안 사는 곳을 공격했다. 그러면 한 10만 명이 죽었는데 네. 미군은 한 명도 안 다쳤어요. 그러면 과연 미국이 즉흥적으로 평양에 핵폭탄을 떨어뜨려 줄까? 100%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거를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북한을 공격해 주겠다는 조약이라도 맺는다면 훨씬 우리의 안보는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좀 더 확실한 안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네, 분명히 고민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